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시티가 브라이튼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공식 경기 4연패가 되었습니다. 안 좋은 맨시티의 흐름, 그리고 브라이튼은 그걸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맨시티 선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센터백 중에 가운데 심슨 퍼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2005년생 어린 선수고 맨시티 유스 선수인데, 맨시티가 가용할 수 있는 센터백이 거의 없다 보니 이 선수가 선발로 나왔죠. 물론 교체 명단에 아칸지, 아케 이런 선수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심슨 퍼시를 선발 출전시킨 건 몸 상태가 아마 완전하지 않다는 뜻일 거고, 지금 이 퍼시의 선발 출전이 맨시티의 심각한 부상 상태를 나타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상대한 브라이튼 전술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브라이튼은 맨시티가 지공할 때 뒤로 물러서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공이 맨시티의 후방 쪽에서 놀면 슬금슬금 올라오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센터백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라인을 올리면서 가운데 쪽에 두터운 수비 블럭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맨시티 선수들끼리 공을 돌리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바로 맨투맨 걸고 가운데서의 강한 압박 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맨시티더라도 이 가운데 쪽 수비 블럭을 짧은 패스로 빠져나가는 건 쉽지 않았죠. 반면에 이런 브라이튼의 전술은 뒷공간을 당연히 노출할 수밖에 없고요. 홀란드는 그런 뒷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은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전술은 짧은 이불과 같으니까요. 맨시티 역시 평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센터백 라인을 구성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떡 수비, 아주 납작한 수비 형태를 만듭니다. 이 말은 뭐냐? 브라이튼과 맨시티, 누가 먼저 상대의 뒷공간을 온사이드로 공략할지에 대한 싸움이었죠. 그리고 그런 서로의 높은 라인 싸움에서 이겼던 건 맨시티였습니다. 브라이튼이 라인을 높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패스 미스를 했고, 코바치치가 그걸 놓치지 않고 가로채서 홀란드 쪽으로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홀란드의 판단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공이 엄청 빠르지가 않아서 한번 터치해볼 수도 있었는데 공을 뒤쪽에서 잡지 않고 최대한 흘려서 잡아낸 게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죠. 그러다 보니 상대의 최전방 라인까지 무혈 입성하게 되었고, 여기서의 퍼스트 터치 예술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바네케 쪽으로 오히려 퍼스트 터치를 해놓으면서 바네케가 홀란드의 등을 바라보게 만들었고요. 홀란드의 공을 절대 건드릴 수 없었죠. 그리고 홀란드의 슈팅, 페르브리언이 잘 막아보지만 이 공은 홀란드가 끝까지 집중하면서 마무리해냅니다. 전반은 1대0으로 맨시티가 앞서가고요. 전반전은 이렇게 1대0으로 종료되는데, 전반전 자체의 내용은 맨시티가 주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공을 많이 소유하기도 했고, 브라이튼한테 슈팅을 거의 허용하지 않기도 했고, 특히나 그런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홀란드가 환상적인 개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기세까지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오늘 경기의 싸움은 서로의 뒷공간을 잘 노리기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후반전부터는 브라이튼이 맨시티의 뒷공간을 아주 잘 활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브라이튼이 맨시티의 전체적인 수비 라인을 당기기 위해 했던 것, 바로 골키퍼를 포함한 빌드업이고요. 이렇게 3자 패스를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맨시티로 하여금 앞쪽에 선수를 투자하게 하고 자신들은 빠르게 앞쪽으로 공을 배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 도착지는 대부분 왼쪽의 미토마였습니다. 미토마가 개인 돌파 능력이 좋기 때문에 완전히 터치라인 쪽으로 빠져주면서 공을 잡고 흔히 말하는 아이솔레이션, 1대1 돌파라는 상황이 많았고, 이 상대는 대부분이 카일 워커였는데요. 워커가 전성기라면 미토마를 잘 막아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나이를 많이 먹기도 했고, 최근에 워커가 뛸 때 부상을 안고 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서 브라이튼은 아무래도 그바르디올 쪽보다는 워커 쪽을 주로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브라이튼의 센터백 바네케입니다. 센터백이 가장 뒤쪽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시야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만큼 넓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킥이 된다? 그건 또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 시야를 결국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바네케의 롱킥 내지는 전환킥이 계속해서 미토마나 다른 공격수들에게 단독 돌파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장면도 대표적인 상황인데요. 바네케가 후방 쪽에서 공을 잡고 있는데 리터가 뒷공간을 노리면서 바네케가 또 적절한 패스를 넣어줍니다. 맨시티는 아까 말씀드린 호떡 수비,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하는데 아까 선발 라인업에 심슨 퍼시라는 어린 선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맨시티 기존의 센터백들과 호흡을 오래 맞춰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라인 컨트롤이 쉽지 않았고 맨시티는 후반 들어서 더더욱 뒷공간을 노출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의 동점골 역시 바네케의 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 영상을 기존에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호떡 전술은 이렇게 전반적인 수비의 횡간격을 좁혀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사이드 쪽까지 전부 커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이드 쪽 윙어의 개인 능력이 좋고 센터백의 킥이 좋다? 그건 오히려 맨시티에겐 재앙입니다. 여기서 공을 받은 미토마가 박스 안쪽으로 공을 넣어주고 이 우당탕탕하는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누구냐? 바로 브라이튼의 주앙 페드루죠. 주앙 페드루가 정신없는 상황에서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1대1 동점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브라이튼은 환상적인 공격 전개로 득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발레바가 공을 잡은 순간에 미토마가 앞쪽으로 뛰어나오면서 공을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하고 발레바는 덕분에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편하게 웰백 쪽으로 공을 줄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주앙 페드루는 앞쪽으로 뛰어나가면서 웰백의 패스를 바로 받아줍니다. 여기서 주앙 페드루와 미토마의 움직임을 보시면 다른 방향 동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앙 페드루가 공을 가진 순간에 웰백이 뛰어주면서 그바르디오를 끌어당깁니다. 이 웰백의 희생적인 움직임, 공을 주고도 쉬지 않는 성실성, 이런 것들이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열린 공간을 주앙 페드로가 제대로 이용하고요. 오라일리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고 오라일리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경기는 2대1이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브라이튼의 승리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 가장 크게 체감됐던 건 저는 맨시티 선수들의 체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반전 때는 선수들의 압박 강도라든지 몸의 움직임이 꽤나 가볍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후반전 일정 시간이 지나자마자 선수들은 발에 모래주머니가 달린 것처럼 움직임이 둔해졌고요. 또 동점골을 허용할 때의 수비 집중력, 그리고 마지막 골을 허용할 때의 중원의 패스가 너무 쉽게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맨시티의 적은 선수들이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A매치 휴식기가 있지만 맨시티의 많은 선수들은 국가대표고 또 국가대표에 차출되어서 경기를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체력적인 회복이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설 것 같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차력쇼, 선수 개인 능력으로 마무리하는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최소한 1-2 펀치, 2명 정도의 개인 능력 좋은 선수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맨시티는 득점을 거의 홀란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포드는 챔스에서는 골을 넣고 있지만 리그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맨시티는 패배하게 되었고 리버풀과 승점이 5점 차이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맨시티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